사람이 왜 사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때 되면 가고 살기 싫으면 가는 것이지. 숭한 꼴보둥만 숭한 말을 잘도 했었는구먼. 나 치우고 죽어야지. 내가 인형을 치우고 죽어요? 아이고, 온 순서 있지 가는 순서 없다디요. 길게 살다 보니 별 회개한 소리를 다 듣겄네. 지엠이 살살 볶아서 돈 뜯어가는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언제까지 하려는지 물어나 보고 줄라네. 볶긴 누가 볶아요?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송은일 작가님의 폐원에 돋는 별입니다. 작가님의 소설집인 딸꾹질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이전에 송은일 작가님의 장편 소설 읽어드렸었죠.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었어요. 오늘의 소설은 한 마을을 짙은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이게 하는 연쇄적 자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과 적도댁 순남이라는 주인공의 감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소설의 제목과 연관을 지으면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바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폐원에 돋는 별, 송은일. 이쪽 땅 끄트머리와 저쪽 무 사이에 옹기종기한 섬들을 띄운 맨땅이라면 한다름에 건널 수 있을 만치 자그마한 바다여서 소몰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그저 갯가라고만 불렀다. 갯가 모래밭도 말이 좋아 모래밭이지 두어 마장이나 될까? 그 외에는 따개비가 다닥다닥 붙은 잔 바위투성이어서 놀만한 자리도 마땅치 않았다. 뿐인가 모래밭 언저리에는 머리 하나 가려줄 만한 그늘도 없었다. 갯가에는 일군바 천지였고 오살락의 가파른 금방산엔 사람이 범접도 못하게 숲이 우거졌다. 아무리 뜯어봐도 놀기에는 마땅찮아 배는 그 갯가로 바깥 사람들이 솔솔 찾아들었다. 하루 한 차례, 그것도 날이 좋아야 버스가 들어오던 10여 년 전부터였다. 그날 들어온 버스에서 색색이 곱던 가방을 메고 새로 짝지은 서방 각시처럼 수줍게 들어서던 젊은 총각과 처녀를 적도댁도 다른 아낙네들과 콩밭을 매다가 보았다. 볼 거 없는 바다라곤 해도 한 해에 10손가락 꼽을 정도의 낚시꾼이나 몇 패거리 정도의 피서객은 다녀가던 참이었다. 그때도 밤머리에 앉았던 누군가가 돈 없어 갈 데 없고 할 일 없는 것들이 또 나타났구먼 하는 소리에 안악들이 일시에 콩포기를 쥐어뜯으며 웃었다. 오늘 밤에 갯가 넘어가면 좋은 구경 하겄다. 누군가 한마디 보탠 말에 여편네들은 호미를 내던지며 자지러 들었다. 5마지개 콩밭을 다 매치운 해질녘까지 손흘린 만큼이나 바쁘게 입방아를 찧었다. 그랬는데 이튿날 새벽 물때를 쫓아서 눈먼 낙지나 건져볼 심산에 갯가로 넘어간 동네 안노인 둘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산 송장이 되어 고개를 넘어왔다. 젊은 것들이 자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기겁한 동네 사람들이 넘어가서 본 그들은 모래톱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다지 깨끗한 모양새는 아니었지만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든 것 같을 뿐 언뜻 봐서는 주검으로 베지도 않았다. 그날 낮이 되어서야 소몰이 마을로 찾아 들어온 읍내 경찰서의 순경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 동반 자살을 한 것 같다고 했다. 동반 자살이 뭐단가? 뭐긴 혼자 죽기 싫어 높사서 죽는 것이지. 그러면 누가 노비 간디? 아따매 그리 궁금하면 자네가 한번 갯가에서 자빠져 보제.
동반 자살이라는 낯선 단어에 놀란 동네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동안 두 주검이 실려나가고 순경들이 몇 차례 들락이는 새에 동네는 그의 가을을 맞았다. 사실 노인들이 늙어 돌아가는 것 말고는 마을에서 사람 죽어나간 일이야 많았다. 심지어는 셋이 엎어져 나간 애도 있었다. 물론 사람이 많았을 때 일이었다. 옹색한 자리에 만들어진 동네치고는 꽤 커서 사람이 바글바글할 때도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차보다 배를 주로 이용했다. 동네 앞 포구에서 배를 타면 여수로 나가기가 수월했고 집집이 배들이 있어 그물질을 했기 때문이다. 고기가 덜 잡히고 배가 줄어드는 것에 맞춰 그 많던 사람들이 썰물 나가듯 동네를 빠져나갔다.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상급 학교 진학이나 돈벌이를 위해 집을 떠났고 이래저래 온 집안이 트럭을 타고 나가버리는 일도 빈번해졌다. 그럴 무렵이었다. 남아 살던 사람은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죄의 제집 골방에 처박혀서 농약병을 빨아대는 통에 수시로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 제초제를 막걸리 퍼마시듯 마시고 목이 타서 미친 개처럼 고사슬 쓸고 다니다가 돌담에 머리를 들이박는 사람에게 비눗물을 퍼먹이느라 난리굿을 치곤 했는데 죽자고 덤빈 사람한테는 무엇도 소용없었다. 골방벽에 머리를 박으면서도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고 혼자 죽은 처녀애도 있고 제 집에 불을 놓고 멸구약을 퍼마시고 불 속으로 뛰어든 총각도 있었다. 집집마다 외지에 나갔던 자식들이 돌아오면 반가움보다 무서움에 떨던 그 즈음에는 한 해 살아내기가 참말 팍팍했다. 그랬어도 객가에서 잠든 듯한, 그것도 나란한 죽음을 보지 못한 동네여서 그 이른 겨울 내내 동네 안에서 묵은 먼지처럼 풀썩이고 일어나 말꼬리에 붙어 다녔다. 다음해 여름에야 소머리 마을 사람들은 장년의 사고가 어느 지방 신문 한 기퉁이에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죽음의 동무들이 떼몰려 찾아와서 여기가 작년에 누구누구가 죽은 곳이 맞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그 무리 중에 한 청년은 동무들이 떠난 뒤에도 남아 객가에서 제일 가까운 연숙네 골방을 얻어 들고는 며칠 동안이나 동네 안팎을 기웃거리고 다녔다. 마을나고 처음으로 돈 받고 방을 빌려준 연숙네는 그 총각이 손에 든 작은 공책에다 노상 뭔가를 써대거나 그림을 그리고 밤이면 또 객가로 혼자 넘어갔다 와서는 날이 새도록 불 밝혀놓기 일수라고 제 집 손님의 동태를 물어날랐다. 그 총각 하는 짓이 하도 괴이적어 연숙네가 이런 촌동네에 뭘 하러 며칠씩이나 묵느냐고 물었더니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 희한한 말을 했던 모양이었다. 엄마? 그것이 뭔 씨내라 까먹는 소리다요? 때 되면 가고 살기 싫으면 가는 것이지. 죽음 연구? 그걸 왜? 어떻게 하는 것인디? 연숙네가 얼마나 맹한 얼굴로 호들갑을 떨었는지 청년이 늙은 영감처럼 싱긋이 웃으면서 사람이 왜 사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요. 하더라는 것이다. 그 청년이 돌아간 뒤부터 젊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배낭을 메고 밤머리를 지나 제를 넘어가는 것을 보노라면 아낙네들은 불안과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해 수군거리곤 했다. 저것들도 죽으러 왔을까? 아니, 죽는 연구하러 왔겠지? 논밭이나 개펄에 엎드려서 일을 할 때마다 아낙네들이 조잘거렸던 것은 죽은 사람들이 아직 덜 잊혀진 탓이었지만 그의 여름엔 아무 일이 없었다. 대신 마을 안악들이 면사무소로 몰려갔다. 마을 안이며 객가가 더러워져 참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면장 인역 같으면 인역집이나 면사무소가 온통 변소가 되고 쓰레기장이 되는 걸 참겠느냐고 중구난방으로 따졌다. 내년부터는 피서객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되 그렇지 않으면 노인네들부터 시작해서
옆에 애들이 전부 길에 들어눕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자 면장이 난색이 되어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그러면 안 되는 일이라고 군청하고 의논해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사정을 했다. 면장이 강구한 방책이라는 게 소물이 해변에 변소와 샤워장과 쓰레기 소각장을 마련한 것이었다. 개가가 해변으로 불리게 된 덕분인지 이듬해 여름에는 해변 쓰레기가 동네로 넘어오는 일이 줄긴 했다. 하지만 사고가 터졌다. 한층 많아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나왔던 것이다. 회사 사람들하고 놀러왔던 총각이 헤엄을 치다 잠수하던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수심이 빠르게 깊어지던 밀물대여서 당한 일이었겠지만 덕분에 총각의 시신은 물을 따라 갯가로 밀려나왔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기만 하면 넘어가 노는 갯가. 수시로 넘어가 반찬을 캐내오는 일터에서 사람이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물속에서 몸이 굳어 시퍼렇게 질린 아이들도 함께 간 아이들에게 끌려 나오거나 혼자서 기어이 헤어나오기 마련이었다. 적도댁에 막둥이 종모만 해도 그랬다. 8살 때였던가 물속에서 놀다가 다리에 쥐가 나 갯물을 뱉어져라 마시고 둥둥 떠다니다 근방에서 헤엄치던 제 형에게 끌려 나왔는데 그 말을 저녁 밥상머리에서 했다가 되레 제 아비한테 머리통을 쥐어박혔다.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그 정도를 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10년 감수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다. 하루 한 대뿐이던 버스가 석대로 늘어나고 자가용도 심심찮게 드나들기 시작한 그 이틀 뒤 여름에는 떼지어 놀러왔던 고등학생들 가운데 둘이 한꺼번에 빠졌다. 계집애가 물귀신에 붙들려 가는 꼴을 보고는 함께 놀던 사내애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못 나온 모양이었다. 썰물 때라도 물이 많이 빠지지 않는 곳이라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 경찰들과 배가진 삼동네 남정네들이 전부 동원되었다. 이틀 만에 건너편 섬 바이튼과 자갈톱에서 아이들 시신을 따로 찾아냈다. 그때서야 군청과 수협에서 나와 수영금지선이라는 부표를 띄웠다. 위험이라는 빨간 글씨가 부표마다 새겨졌다. 갯가에도 익사사고 다발지역이라는 흉한 팻말이 세워졌는데 그도 보람없이 이태 뒤에 또 사람이 죽었다. 부표 안쪽에서 멀쩡하게 헤엄쳐 다니더니만 꼴깍 들어가서 나오지 않더라고 했다. 대학생이라는 청년의 집안에서는 이듬해에 동네가 떠들썩한 진홍구까지 치렀다. 그때 귀신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 전체가 잘 얻어먹은 와중에 안악들은 마음을 다해 손을 비벼떨었다. 제발 덕분에 외지 사람 들어와서 죽어나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 사그라져가는 동네에 미련 두어 다른 원호 만들지 말아달라고. 가는 청년의 혼에게 절하며 빌었다. 그랬는데도 젊은 여자애가 또 들려나왔다. 다시 한 해를 걸은 다음 여름이었다. 모래밭에서 한참 들어간 개펄에 드문드문 박혀있던 바위 틈에서 20살 남짓한 그 처녀는 무릎을 아는 모양새로 짠물을 한 모금도 안 먹은 듯 불지도 않고 허옇게 발에 있었다. 일부러 들어가려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바위 틈에다 이를 악물고 제 몸을 들여앉힌 몰골로 발견됐던 것이다. 작년, 재작년은 무사히 여름을 났다. 부정탈까 싶어 아무도 죽음들에 관한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두 여름을 다 입추, 처서가 지나고 나서야 참았던 한숨들을 내쉬었다. 버스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들어오는 자가용을 막을 도리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갯가에 오는 사람들한테 방을 빌려주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걸 팔지 않는 정도뿐이었다. 맨 처음 1통을 냈던 처녀 총각한테 물을 준 사람은 연숙네 옆집 안악이었다.
그날 안악이 적도대에 콩밭을 다 메고 어슴풀에 해졌을 때 집에 돌아가 씻고 있는데 고개를 대넘어 온 총각이 갯가에 물이 없더라며 통을 내밀기에 펌프질을 해주었다고 했다. 물 한 통 가지러 재를 넘어온 게 안 돼 보여서 갯가 어느 얼음에 물이 나오는 샘들이 있다고 가르쳐 주기까지 했다. 갯가 절벽 쪽에는 저절로 물이 나오는 샘이 대군데는 되었던 것이다. 한 안악은 함께 죽은 애들이 나왔던 고등학생 떼거리한테 밭에서 강냉이를 한 보따리 끊어주었다. 몇 바구니 삶아먹고 나면 소나 돼지나 닭을 먹이면서 말리게 될 강냉이를 애들이 욕심내주는 게 고맙고 예뻐서였다. 어떤 안악은 갯가로 넘어가다 자두를 쳐다보며 감탄하던 처녀들한테 먹고 싶은 만큼 따가라고 선심을 썼다. 입 벌려 다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모두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주검들과 상관해 왔던 것이다. 그러자고 의논한 바 없는데 여름이면 몇 푼씩 질 수도 있는 돈벌이를 아직 아무도 하지 않는 못하는 까닭은 그 때문이었다. 그나저나 저것들이 언제부터 와 있었을까? 적도댁은 자신의 버섯밭을 차고 앉은 어린 것들을 눈앞에 두고 앞선 주검들을 떠올리다가 주머니를 뒤적인다. 담배와 라이터가 잡혀 나왔다. 몇 해 전부터 어쩌다 한 번씩 늙은 서방의 담배를 훔쳐 피우던 것이 인이 박혀가는지 요즘엔 하루 몇 차례는 하게 되었다. 지금도 혼자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자신의 버섯밭으로 왔는데 갯가에 요란하게 섞여 있어야 할 어린 것들이 떡하니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여름이라 비워둔 버섯집 주변엔 망초며 쑥부쟁이, 지친 개들이 사랑키만큼 자라 있었다. 그것들을 해치고 군데군데 바스러진 채 널려있는 벽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버섯집을 돌아 안쪽으로 들어섰을 때에야 아이들이 밝혀놓은 불빛을 보았다. 예전 관사터에다 텐트를 예쁘장하게 세워놓고 주변에 컵 속에 담긴 촛불 세 자루를 앉혀놓았는데 들킬세라 얌전히 앉아 술병 하나씩을 손에 들고 소곤대는 사품이 갯가에서 시끌벅적하게 노는 애들하고는 뭔가 달랐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싶으면서도 그 다른 게 어쩐지 마음 쓰여 적도댁은 되레 버섯집들 가운데로 물러나 엉거주춤 주저앉은 참이었다. 당장 내 땅에서 나가 갯가로 넘어가라고 소리 질러도 무방할 텐데 좀 더 두고 보려니 싶어지는 것도 그다름 때문이었다. 손에 쥔 담배와 라이터를 만지작거리기는 해도 담배 피울 엄두는 나지 않는다. 30걸음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아이들이 낯선 기척을 눈치채고 놀라면 어쩌나 싶어서다. 한밤중 어둠 속을 어장거리는 늙은 여편네 몰골이 좀 무서우랴. 적도댁이 집에 있기 싫고 다른 집으로 마시를 가기도 싫은 밤이면 괜히 올라와 보는 버섯밭은 10여 년 전만 해도 학교였다. 몇 되지 않던 아이들이 면소재지 학교로 합쳐지고 나자 학교는 여름날 간수 못한 장독에 씨가 슬듯이 제 모습을 잃어갔다. 산이며 언덕들에서 떼장을 떼다가 학교 잔디밭을 만들던 때 적도댁의 나이는 24이었다. 곧 첫애가 태어날 즈음이었고 그 애가 자라서 학교를 다니리란 생각에 솔란 한 폭이 창꽃 한 그루를 옮겨 심는 손길에도 따사로움이 같이 신겼다. 하지만 뱃속에 아이를 담고 학교를 가꾼 어미 손길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적도댁의 아이들은 공부를 못했다. 남들 다 가는 중학교엔 갔지만 큰 도시 고등학교에는 원서도 못 냈다. 차례대로 읍내 종합고등학교 실업가를 다니더니 제 길들 찾아나서 버렸다. 큰아들은 졸업도 전에 제철소에 취직했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복직했다. 군대 다녀온 막내는 여수서 자동차 고치는 일을 하고 있다. 맨 위에 얹힌 딸 선이는 읍내에서 동생들 데리고 자취하던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질을 하는가 싶더니만 졸업하자마자 살림을 차려버려 큰애가 벌써 중학생이었다. 막내인 종모 장가만 들이면 되는 터라 적도댁은 동네에 몇 되지 않는 또래 안학들보다 일찍 자식들 근심에서 헤어나 늙음하게 팔 잡혔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그럭저럭 늙어가는 참이었다. 내 팔자에 이 정도면 잘 산 셈이고 자식들도 그만하면 됐다 싶어 무슨 욕심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따금 뭔가가 허전한 것 같았다. 밭을 메거나 소똥을 치울 때, 갯벌을 뒤적여 꼬막이며 바지락을 캐거나 그것들을 끓여 밥상을 차릴 때, 잠에서 깨거나 잠이 들려 할 때, 찬바람 같은 게 휑하니 가슴을 훑고 지나갈 때가 있었다.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다. 적도댁은 나지막에 한숨을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손을 들어 훑으면 한 주먹 가득 잡힐 것처럼 별이 소도록하게 떠 있다.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 봐. 약간 취한 듯한 계집애가 고양이 하품하듯 뭔가를 집어 입에 넣고 씹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사내애를 채근했다. 사탕 같다. 아이들은 컴퓨터라는 물건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사탕과 술을 먹으며 속닥이고 있는 참이었다. 계집인지 사내인지 외양으로는 얼른 분간이 안 가게 둘이 다 머리가 길고 옷은 입었는지 말았는지 드러난 어깨며 가슴팍이 여린 불빛을 달고서도 반들거린다. 다 폐쇄되었잖아. 다른 루트를 찾아야 하는데 안 보여. 사내에도 계집애 못지않게 취한 것 같은데 목소리는 아직 또록하다. 뭐가 되느니 안 되느니, 누가 오느니 안 왔느니, 어디로 들어가느니 마느니 이따금 들리는 아이들 말을 적도댁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다. 하기야 손자들 말도 못 알아듣는 게 태반이고 가끔은 30살 안팎의 자식들 말도 뭔 소린가 싶을 때가 있는데 남의 자식들 말을 무슨 수로 알아들으랴. 긴 말을 나눌 것 같던 아이들은 또 조용히 사탕 하나 먹고 술 한 모금씩을 빨아먹고는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노상 떠들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 애들은 취해가지고도 시끄럽기는커녕 굼뜨기까지 하다. 모기들이 윙윙거리다 적도댁을 비켜서 하마 아이들 쪽으로 가는지 멀어져 간다. 모기도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다. 날마다 흙과 뻘을 뒤적이며 늙어가는 여편네에게 뜯을 것이 없음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아이들은 요새 애들답지 않게 모기에 대해서도 찍소리가 없다. 물것들이 비켜가게 생긴 무슨 사달이 있는가. 족도댁은 담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손가락을 주물렀다. 새갈퀴처럼 메마르고 쇠인 손가락들이 밤마다 쑥쑥 아렸다. 습한 땅 기운으로 온 삭신도 썩썩 저려온다. 배터리가 다 돼가나 봐. 성마른 사내의 목소리에 적도댁이 고개를 빼 아이들을 건너다 보았다. 계집애가 옆에 앉은 사내에 볼에다 입을 맞추었다가 떼어내더니 소리내어 웃는다. 배터리가 다 되었으면 끝난 거지 뭐. 됐어. 뭐 좋네. 사내 아이는 조급하고 계집 아이는 심드렁하다. 배터리가 없어 컴퓨터 놀이가 끝났다는 건가. 배터리 정도야 적도댁도 못 알아들을 리 없는 단어였다. 컴퓨터가 전기로 움직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제 끝났다는 말을 신음처럼 외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이었던 자리에서 시커먼 덮개를 덮어쓴 석동의 버섯집들 안에 전기가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다. 딱할 노릇이다. 지금 나서서 그걸 알려줄 수도 없지 않은가. 갑자기 오금이 저려왔다.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두 종지 따라 마신 소주 탓인지 오줌도 마렵다. 하는 수 없는 일이라고 혼자 고개를 끄덕인 적도댁은 슬그머니 일어나 버섯집 사이에서 뒷걸음으로 몸을 뺀다. 젊은 것들이 취해서 발을 헛디딜 물가도 아닌데 어떠랴. 어차피 빈집, 하룻밤 빌려줘도 무방할 것이다. 날 밝으며 와서
쫓아내면 그만이지. 적도댁은 누가 보는 것처럼 또 머리를 끄덕이며 물러나 옛날 교문이었던 출입구를 빠져나온다. 다 허물어지고 없지만 교문에 달린 계단만은 아직 쓸만했다. 아이들에게 들릴 리 없으므로 서둘러 계단을 내려온 적도댁이 마을 진입로 갓길에 쭈그리고 앉아 오줌을 누웠다. 따로 뿌리거나 가꾸지 않아도 저희들끼리 돋아나 늦봄부터 벌써 피기 시작한 키 작은 코스모스 꽃들이 적도댁 오줌 소리에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학교 퇴에서 집까지는 담배 한 대 참도 안 걸리는 거리였다. 군내 버스가 들어와 돌아서는 자리. 마을 윗역에 회관이 있었다. 적도댁의 집은 회관 바로 곁이었다. 마을 회관은 어둠에 잠긴 채 조용하다. 3년 전에 새로 지은 회관은 더워서 여름이면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지금은 몇 척밖에 드나들지 않지만 한때는 왁자했던 포구 쪽을 내려다보게 지어졌는데 하루 내 햇빛을 받아서 동네에서 가장 더운 자리였다. 회관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죽일 남정네들이 없기도 했다. 남정네라곤 밥을 먹으면 텔레비전 앞에서 골아떨어질 중늙은이들과 속옷비도 잡지 못할 늙은이들만 남았으니까. 가로등이 깨진 지 오래건만 고치려 드는 사람조차 없다. 동네 사람들에겐 어둠이 불편할 까닭도 없는 것이다. 적도댁도 어둠 속에 익숙하게 회관 건물 옆구리에 붙은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오른다. 옥상 난간에 등을 기대고 앉으니 바닥이 뭉근하게 달궈진 온돌처럼 뜨뜻하다. 고개 너머 객가에서 울리는 요란한 노래가 멀면서도 소란스럽다. 낮에는 회관 옥상에서 친정이 있는 적도가 건너다 보였다. 70살에서 90살가량의 늙은이 7명이 남아있는 섬. 지난봄 아비 제사 때 다녀오고 건너가 보지 못한 적도는 머지않아 무인도가 될 것이다. 치마 주머니에서 담배를 찾아 문 적도댁은 딸려나온 라이터를 켰다. 아직은 영감 몰래 한다고 하는 짓이지만 내색을 안 할 따름이지 영감도 눈치를 채고 있는 성 싶었다. 면 소재지나 읍내에 나갈 때면 한두 보루씩 사다 놓고 아껴가며 피우는 담배가 야금야금 굴른 걸 모를 영감이 아니었다. 눈치 채거나 말거나. 소리내 중얼거린 적도댁이 담배 연기를 흠씬 빨아당긴다. 연기를 내뿜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게 담배 피우는 맛인 줄 알아버린 터라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친정어미가 늙음하게 배운 담배로 골초가 되어 여든을 넘기고 있는데 적도때도 닮아가는 참이었다. 딸 5과 아들 2을 낳았던 친정어미는 60줄의 술주정뱅이 영감을 여의고 담배 피우는 낙으로 혼자 살고 있었다. 낮이면 훤히 보이는 친정섬을 적도댁이 건너다 보듯이 늙은 어미도 넷째 딸 동네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렇게 볼 것이었다. 죽었다는 부고나 받아야 찾아들 자식들을 7이나 낳고 담배 피우는 낙으로 사는 80줄 노인네. 하늘을 향해 담배 연기를 뱉고 나서 적도댁은 고개를 끄덕인다. 늙은 어미가 눈에 밟힐 때마다 그저 고개나 끄덕이는 게 고작인 것이다. 담배 한 대를 다 피우고 나니 할 일이 없다. 자신의 집 마당은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어둠에 잠겼다. 집 뒤 축사도 잠잠하다. 얼마 전에 불어난 송아지까지 합치면 한우가 15마리였다. 오리는 30마리 정도인가. 그것들을 지키게 할 겸 축사에 함께 키우는 개가 3마리다. 낯선 기척이 축사 주변에서 일기만 하면 개 3마리가 동네를 뒤집을 듯 날뛰었다. 영감은 아무리 깊은 잠에 빠졌다가도 그것들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다. 다른 집 개와 제 개 짖는 소리를 잠결에 어떻게 구분하는지 신기할 지경이었다. 영감과 둘이 사는데도 일이 끝도 없는 것은 수발해야 할 짐승이 많은 탓이었다.
날마다 걸음을 내야 하고 지난번 낸 걸음을 밭이나 논으로 날라다 뿌려야 한다. 사흘만 안 내도 걸음이 축사를 넘쳐 집으로 넘어올 지경이 되어버린다. 짐승들을 먹이고 치워주느라 영감은 열을 가야 동네 한 번을 벗어날까 말까 했다. 이제 집에 가서 자야 내일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적도댁은 옥상 바닥에 몸을 누인다. 34해를 보아온 서방에게 이제와 새삼청이 떨어질 것도 없었으나 지금은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읍내 사는 선이가 집주인이 급작스레 전셋돈을 1,000만 원이나 올려달랜다며 농협에서 빚 좀 내줄 수 있겠냐는 말을 꺼냈다. 며칠 전 장에 나가 들렀을 때였다. 안팎이 붙어서 장사를 한다고 하건만 콜리게들 주머니 털어 먹는 학교 앞 분식집은 노상 그 꼴이었다. 더구나 지금은 방학이라 올려줄 전셋돈은 고사하고 5 식구가 먹고 살 만큼 버는지도 의심스러웠다. 그 분식집을 낼 때도 1,000만 원을 보탠 까닭에 영감한테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참인데 오늘 늦은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 또 전화가 왔다. 엄마, 아버지한테 말씀은 해봤소? 하는데 차마 입도 못 대봤다고 할 수가 없어서 내일 전화하겠다며 끊었다. 그리고 영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대먹지 못한 년이라는 욕설이 앞에 없는 딸을 향해 떨어졌다. 언제인가부터 동네에서는 선인애가 알부자라고 소문이 났지만 선희 아비는 인색하기가 자린고비 울고 갈 만한 영감이었다. 마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한두 떼기씩 사들인 논이며 밭이 수십마지긴 것만 마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한두 떼기씩 사들인 논이며 밭이 수십마지기건만 손바닥만큼도 허물려 들지를 않았다. 허물자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잠깐 밀어놓고 빚 좀 내어 쓰자는 건데 어미아비가 돼가지고 그도 못 해주느냐 했더니 지난번에 가져간 돈은 어떻게 됐느냐고 소리소리 지르는 게 아닌가. 그건 못했던 거지 빌려준 게 아니지 않냐고. 그런 것도 안 할 거면 뭐하러 밤낮 모르고 일하느냐고. 저승 갈 때 다 싸갈 거냐고 같이 소리 지르며 대거리를 했다가 결국 밥상이 뒤엎어지는 꼴을 당했다. 큰아들 혼사 때도 소 몇 마리만 팔자고 얼마나 애걸복걸 했는지 모른다. 광양에다 전셋집이 남아 쓸만한 걸로 얻어주려니 속에서 신물이 올라올 지경이었다. 고등학교 졸업해 군대 갔다 와서 27에 장가가는 애가 무슨 돈을 얼마나 벌었겠는가. 마을에는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한 자식들 뒷돈 대느라고 골병든 집들이 여러 집이었다. 놀지 않고 재벌이에서 먹고 사는 것만도 애전하고 대견할 법하건만 영감은 어미가 새끼들 버릇 버린다며 난리를 쳤다. 속값이 돼지값만 했을 때라 더 그런 걸 모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도댁 생각으로는 다른 집보다 살을 덜 먹이고 키운 손이 돼지값에 팔아도 큰 손해는 안 날 것 같았다. 또 자식 큰일 치르려는 판에 손해 좀 보면 어떤가 말이다. 사료값을 덜 들이기 위한 일에 적도댁의 뼈골도 영감 못지않게 녹아났다. 동네 안에서 속골 베고 축사에 깔 짚이며 왕겨 아끼느라 괄기 들고 나무 밑 긁어대는 여편네는 적도댁 뿐이었다. 영감도 그걸 모르새는 못하겠던지 내 품값 내놓으라는 적도댁의 악다구니에 마지못해 3천만 원이 든 농협 통장 하나를 내놓기는 했다. 이젠 가끔 술병이라도 날 때가 되었는데 영감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배앓이 한 번을 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면 골아 떨어지는 일이 빨라지고 코고는 소리가 경운기 딸딸거리는 것처럼 시끄러워졌다는 게 나이 표시일 뿐 동네 안에서는 아직도 힘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정으로 통했다. 상스런 입질이나 제 회가 통하면 여편의 다리를 생자로 벌리고 들어오는 짓거리도 여전했다. 가운데 토막에 힘이 떨어져서 거창하고 왁자한 시장만으로 끝나기 일쑤였으나
그 짓거리를 위한 행자는 변하지를 않았다. 환갑이 바라다 보이는 마당에 머리칼이 허연 늙은 영감에게 당하는 것이 우세스러워 남 앞에 내색도 못한다. 나이가 10살이나 층해지는데도 서방이 자신보다 몇십 년은 더 살리라는 예감이 나이 들수록 펄펄해졌다. 그건 고소했다. 그래, 여편해 죽고 나서 별 안 보게 똥칠할 때까지 혼자 살아라, 이 영감탱이야. 험한 꼴을 피해 집을 나설 때마다 적도댁은 몸소리를 치며 그렇게 늙은 서방의 장수를 빌었다. 징그러워라. 무엇에 대한 징그러움인지 깨닫지 못한 채 적도댁은 문득 터져나오는 한숨을 곱씹다가 몸을 뒤챈다. 마을엔 90을 넘긴 안노인들만 해도 셋이었다. 그중 한 노인은 허리가 굽다 못해 접힌 몸으로 날마다 해뜰녘이면 밭을 맸다. 다른 한 양반은 염소 몇 마리를 먹이며 살았다. 또 한 노인은 마을 안악들이 번갈아 드나들며 밥수발을 하는데 잘 베지도 않는 눈으로 방바닥을 파리가 낙상하게끔 항상 닦아놓았다. 당신 마당이 귀신 나오게 생긴 것은 못 보면서도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방바닥만 닦고 사는 것이다. 낮에도 살아 움직이는 귀신이 있다면 아마도 그 양반들 모양새일 것이었다. 그나저나 몇이나 되었을까. 옥상까지 올라온 땅 기운이 자석처럼 몸을 붙들어 매는지 적도댁은 점점 움직이기가 싫다. 도깨비불을 따라 산속을 헤맬 때는 그게 도깨비불인 줄 알면서도 따라다닌다던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내가 지금 홀렸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치 밤만 혼이 나간 상태로 밤새도록 잡히지 않은 불을 쫓아다니다 멈춰보면 아침이더라는 이야기.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작된 남의 집 살이가 8해로 접어들었을 때 나는 다른 집으로 옮겨갔더랬다. 1년에 한 번꼴로는 옮겨 다녔으니 7번째 집 정도였을 것이다. 옮긴 이유는 늘 비슷했다. 주인님이 사내들이 어린 적도댁 순남을 탐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안 주인에게 들켰을 때 쫓겨나는 시기였다. 방문을 잠가도 소용없었다. 바깥 주인이나 그의 아들들은 스스로 문을 따고 들어오거나 순남이 일에 지쳐 방심한 틈에 어떻게든 순남의 가랑이 사이를 파고 들어왔다. 덤터기는 늘 순남이 뒤집었었다. 그리고 안주인에 의해서 다른 집으로 옮겨졌는데 희한하게도 매번 성질이 순하고 손끝 야무지다는 보증과 함께였다. 안진뱅이 바깥 주인이 있던 집으로 가게 된 것은 21살 때였다. 주인 부부는 각방을 썼지만 바깥 주인은 안진뱅이라서 순남의 방에 침입하지 못했다. 그는 사내 노릇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가끔 목발을 짚을 때도 있지만 주로 휠체어를 타던 그는 그걸 탄 채 책상 앞에 앉아 책 쓰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그리 되었다는 그 안진뱅이 주인의 점잖음이 순남은 마음에 들었다. 자식들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안주인이 수시로 집을 비웠지만 순남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다. 바깥 주인의 불구가 안 되었을 망정 순남은 처음으로 봄을 맞은 듯 자유로웠다. 종일 시중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워낙 넓은 집이라 쉴 짬 없이 일은 많았지만 날마다 콧노래가 나왔다. 그 집에 있은 지 1년 남짓한 늦여름 밤이었다. 비바람이 요란해 집안 단속을 해놓고 잠이 막 든 참이었는데 비명이 들렸다. 순남아, 순남아. 뜰에서였다. 언제 뜰로 나갔던지 한박 젖은 주인은 나무들 사이에서 휠체어 바퀴가 잔디에 묻혀 소리를 지르며 허우적대고 있었다. 순남이 달려나갔을 때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 속에서 몸부림을 쳐대던 그가 휠체어에서 떨어졌고 순남은 그를 일으키기 위해 끌어안아야 했다.
마구잡이로 순남의 가슴팍을 파고들던 그의 숨결이 어느 순간 조용해졌다. 40 중반의 사내와 22살 계집애는 그렇게 얽혔다. 휘날리는 장대비 아래서 마침내 알몸뚱이가 되었을 때 사내의 머리는 순남의 아래 부위에 닿아 있었다. 제 안에 들어 있었으나 아무도 깨우쳐주지 않았던 몸의 희열을 순남은 천둥번개가 내리는 나무들 사이 잔디 위에서 그의 무릎에 올라앉아 처음으로 느꼈다. 천둥번개가 몸 깊은 곳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한 사람만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차를 끓이고 이따금 치마를 걷고 그의 무릎에 올라앉아 살맛을 보았다. 사내가 자신으로 인해 차츰차츰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순남은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고 즐겁고 수줍은 22살의 여자가 되었다. 아이들이 있는 캐나다에서 안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 자신보다 먼저 안주인이 순남의 임신을 눈치채고 재근당할 때까지 넉 달쯤 걸렸던가. 그 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 잡아떼야 한다는 생각도 못한 채 순남은 술술 불었고 그날로 안주인 차에 실려 병원에 갔다. 깨어나 보니 곁에 안주인이 있었다. 순남의 짐을 모두 챙겨가지고 나와 있던 안주인이 말했다. 석달치 월급을 덤으로 주마. 조용히 고향으로 가거라. 처녀가 애를 뱉던 게 밝혀지면 시집 못 갈 테니 입 꼭 다물고 살려무나. 고향 있고 예쁜 평소의 안주인답게 상냥한 말투였다. 눈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순남은 그 길로 적도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멀었으므로 9회에 걸친 서울에서의 남의 집 쌀이 흔적이 하나 남김없이 다 떨어져 나갔다. 그 두어 달 뒤에는 물려받은 거라고는 불알 2쪽뿐이지만 무섭게 바지런하다는 소머리 마을 늙은 총각한테 쪽배를 타고 시집을 왔다. 눈을 뜨니 별천지다. 너무 오래 잔 것 같았다. 그깟 소주 2잔에 까무러친 듯이 잤으니 정말 다 늙은 모양이었다. 몇 시나 되었을라나? 중얼거리며 깨어난 적도떼기 엉덩이를 털며 몸을 일으켰다. 장작불처럼 이글거리던 낮에 더위는 간 곳 없고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밤 기운이 서늘하다. 몸을 움츠리며 옥상을 내려와 집으로 향하던 적도떼기 뭔가에 붙잡힌 듯 멈춰선다. 너무 조용해서다. 새소리나 풀벌레, 개구리 소리 따위는 바람이거나 공기 같은 거라서 소리로 여겨본 적이 없다. 그것들을 제외하고 보니 객가는 물론이고 마을 안 어느 곳에서도 개 한 마리 짖지 않는다. 동네가 온통 뭔가에 짓눌린 것 같이, 아니 휩싸인 듯 침묵하고 있었다. 적도떼기 불현듯 버섯밭을 향해 몸을 돌렸다. 갑자기 아까 어린 것들이 놀던 모양새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일통은 항상 조용한 것들이 내지 않던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허구한 날 아파트 옥상에서 아이들이 뛰어내리는 것 같았다. 뒤따르는 설명은 늘 조용히 혼자 놀던 애라는 말이었다. 요새는 컴퓨터 안에서 만나 죽을 모의를 꾸미고 실제로 죽기도 한다는 괴상한 말도 심심찮게 나왔다. 사람이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만난다는 것인지 적도댁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전화기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하고 같은 모양새이려니 짐작해보지만 전화기에 대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래저래 생각이 번지다 보니 애들이 가지고 놀던 컴퓨터가 갑자기 흉한 물건처럼 느껴진다. 적도댁 걸음이 점점 바빠진다. 잠긴 듯이 보이도록 아물려놓은 문을 들어서면서 불어 소리를 냈다.
교문에서 제일 가까운 버섯집으로 들어서면서 알전구를 켰다. 겨우 30촉짜리 전구임에도 가시에 스친 듯이 눈이 부시다. 엇갈리게 세워놓은 버섯나무에 새 종균을 심을 때까지 비가 새지 않나 하는 정도만 들여다보면 되는 버섯집 안에서 할 일 없이 고무자배기 하나를 찾아내 옆구리에 낀 적도떼기 들어왔던 반대 방향으로 나선다. 관사터가 마주 보이는 문이었다. 낯선 침입자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허둥대고 있을. 그러기를 바랐던 애들은 아무 기척이 없다. 촛불들은 다 꺼진 모양이고 텐트 안에서만 불이 켜졌는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요하다. 옆구리에 끼었던 고무자배기를 떨어뜨리고 텐트로 달려드는 적도댁의 몸이 마구 떨렸다. 맙소사. 완전히 10여 년 전 마을에 와 처음 일을 낸 연놈들 꼴이었다. 나란히 누워서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하얗게 떠서 잠든 듯한. 둘 가운데 술병과 수상쩍은 약꼬투리들이 널려 있고 둘이 다 알몸등이라는 게 다를 뿐이다. 사탕이라고 여겼던 게 약이었던가. 아이고, 엄니. 적도댁이 비명을 지르며 반듯하게 누운 사내의 가슴을 손으로 내리쳤다. 꼼짝도 않는다. 야, 이거사! 하며 모로 누운 계집의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갈긴다. 계집애도 안 움직였다. 알몸의 젖가슴에다 귀를 대보았다. 심장이 아직 뛰었다. 사내의 가슴에도 귀를 대보니 아직 살아있다. 아이고, 이 망할 것들이 하필이면 내 밭에 와서. 비명과 함께 젊은 몸들을 와락와락 뜯어대다가 이쪽 저쪽 뺨도 때려보지만 벌써 죽음에 취해버렸는지 흔드는 대로 따라 흔들릴 뿐 아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적도댁은 아이들을 놓고 집으로 뛰었다. 대문에 들어서면서 소리쳐 영감을 깨우고 방에 들어가서는 영감 몸을 흔들며 애들이 우리 버섯밭에서 약을 먹었다고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지른다. 잠이 덜 깬 영감이 멀뚱한 얼굴로 텔레비 보면 이럴 때 119로 전화하든지 해볼까? 하면서 전화기를 끌어당겼다. 영감이 전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망연히 앉았던 적도댁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서 발딱 일어나 꽁지에 불이 붙은 듯 다시 버섯밭으로 뛰었다. 아이들에게 물을 들이붓다가 옷을 입히다가 또 물을 먹이고 혼자 구슬하는 새에 읍내 소방수들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영감과 함께 왔다. 읍내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아이들은 위세척을 받고 링거 주사 한 대씩을 팔에 꽂은 채 병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아이들이 술과 함께 먹은 건 수면제라고 했다. 한 번에 보통 2알씩 먹어야 하는데 30알 정도씩 삼킨 것 같다며 보름은 푹 자겠다고 농담까지 했다. 구급대원들이 약꼬투리를 아이들과 함께 집어다 바친 덕에 술을 얼마만큼 마신지는 몰라도 무슨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는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저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적도댁이 무슨 난리를 치렀는지 알 리 없는 아이들은 그저 잠에 빠져 있을 뿐이다. 20살 남짓이나 들 됐을까. 일부러 빚으려고 어려울 만치 예쁘고 젊은 애들이 양쪽 침대에 하나씩 누워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며 파리한 얼굴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저승 구경들을 했을 것이다. 거긴 어떤 세상인지 모르지만 돌아오고 있다는 걸 보면 아이들에게는 아직 이쪽이 더 나아 보였던 게 틀림없었다. 날이 이제 막 밝은 참이었다. 종합병원 앞으로 열린 길을 차들이 쌩쌩 지나다녔다. 막 올라온 햇빛이 저리 쨍한 걸 보니 오늘도 어지간히 덥겠다고 중얼거리며 적도댁이 하품을 하는데 병실 문이 열렸다. 아직 안 깨난 모양이구먼. 아이들 배낭이며 손가방을 줄레줄레 달고 들어서는 영감 목소리가 너무 커 적도댁이 눈을 흘긴다. 잠을 설치긴 마찬가지인 영감이 오토바이에 싣고 왔을 아이들 짐을
사내아이 발치에 보조 침대에 다 부려놓고는 양쪽 침대를 오가며 아이들을 들여다본다. 모심의 이름이 임동원이라네. 가신에는 미연이고 배미연. 어떻게 알았소? 경찰서서 오는 길이지. 순경들이 짐을 샅샅이 뒤져보다가 학원증인지 뭔지를 찾았는갑대. 대학 갈라고 재수하는 놈들이 모양이요. 참 멀리서도 왔더만. 서울놈들이라네. 매끄러움하게 생겨갔거들. 걔서 여길 어찌 알고 왔는지 할 일도 없는 놈들이지. 쟤들 집에 연락이 갔으니 시방 바퀴에 땀나게 부모들이 쫓아오고 있을 것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 동네 사람들 다 알겠소. 간밤부터 부산하게 오토바이 부릉거리고 다니기는 했어도 젊은 것들 죽다 살아났다고 동네다 대고 의지는 않았은께. 누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 알면 대순가? 해 걸러서 일어나는 사달이 뭔 좋은 일이라고. 그러고 우리 밭에서 일어난 일 아니오. 까딱했으면 우리 밭에서 일 칠 뻔 했는디 나는 아직도 가슴이 벌떡벌떡 하는구먼. 그건 그렇다 치고. 임자, 자네는 그 시간에 거길 어찌 갔더란가? 그 야밤에. 영감의 느닷없는 질문에 적도댁이 무춤해진다. 내가 그 밤중에 버섯밭을 왜 갔을까? 귀신 들린 건 분명히 아니었다. 도깨비불을 쫓아갔던 것도 아니다. 어쩌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었다. 아무도 나를 못 보고 내가 아무도 안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어쩌다 밤에 버섯밭을 찾아갈 때는 그런 때였다. 밤에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곤 캄캄한 하늘밖에 없지만 그 하늘에 달이 뜨고 별이 돋아 있을 때면 아무것도 없이 컴컴하게 빈 하늘에 바람만 오가도 그 바람 속에 앉아 있으면 텅 빈 것 같고 바삭바삭 말라붙은 것 같은 몸속에 물기가 스며들어 차오르는 듯 했다. 그뿐이다. 이유는 생각나지 않았다. 어젯밤 처음 갔을 때는 그래서였고 옥상에서 자다가 일어났던 나중에는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아서였다. 까닭이라고 할 것은 두 차례 다 없었으므로 영감한테 할 말도 말할 재주도 없었다. 나 사는 것이 분해서 잠이 안 와서 밤이슬 맞는 년처럼 싸댕기다 그리 됐소. 모르제 저것들같이 나 누울 자리 찾으러 댕겼는지. 할 말이 없어 그냥 늘어놓는 적도댁의 언사에 동은의 발치에 앉아 이부자리를 들춰보던 영감이 휙 몸을 돌렸다. 여편 내가 숭안꼴보등만 숭안말을 잘도 했었는구먼. 나 지우고 죽어야지. 시방 뭔 소리를 하는 것이오? 내가 인형을 지우고 죽어요? 아이고 그리 되나 안 되나 어디 두고 봅시다. 온 순서 있제 가는 순서 없다디요. 그리봐 대고도 모르요? 오호 그만 못하는가. 영감이 역정을 내며 일어서자 적도댁이 수긋해진다. 늘 이런 식이었다. 이러고 난 다음엔 영감이 박차고 나가던가 적도댁이 피해야 했다. 이번엔 자리가 자리인지라 영감이 나간다. 적도댁은 병실에 달려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오줌을 누고 세수를 하고는 치마자락을 걷어올려 얼굴을 닦는다. 거울 속에는 갯바람과 볕에 잔뜩 그을린 친정어미 비슷한 늙은 여편네가 허기진 얼굴로 서 있다. 짐승들 밥대가 되었으니 영감은 성난 김에 오토바이 몰고 집으로 횡하니 가고 있을 것인데 적도댁도 허기가 졌다. 짐승들 밥대가 그들 부부의 끼니 때이기도 했던 것이다. 아이들 부모가 올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할 것이었다. 병원비가 적잖이 나올 터인데 그건 누가 치러야 할라나. 주머니를 뒤지니 달랑 한 갭이 남은 헐렁한 담뱃값하고 라이터뿐이다. 잠만 자는 애들한테도 병원밥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영감탱이가 여편에 빈손인 건 생각도 않고. 구시렁대고는 변기 뚜껑을 엎어놓고 앉아 하나 남은 담배를 꼬나문다. 영감이 돌아온 건 1시간 남짓이나 지난 뒤였다. 미연이 밑 보조 침대에 엎드려 자는 듯 졸고 있는데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온 영감 뒤로 큼지막한 밥 쟁반을 인 젊은 안악이 붙어 있었다. 적도댁이 일어난 자리에다 밥 쟁반을 놓은 안악이 다 잡순 다음에 그릇은 복도에 내놔달라는 싹싹한 말을 남기고 나갔다. 영감이 맞은편에 앉더니 밥그릇 뚜껑을 열고는 먹자는 말도 없이 먼저 국을 뜬다. 밖에서 제 돈 들여 밥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영감이 별일이라고 입을 삐죽인 적도댁도 허기에 쫓겨 수저를 놀린다. 쟁반에 차려졌던 밥이며 반찬들을 설거지 따로 할 것도 없게끔 비운 뒤 영감이 잠바한 주머니에서 적도댁의 지갑을 내주곤 일어섰다. 그냥 가실라고요? 그러면 자네 애들 옆에서 둘이서 뭐하게. 저것들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하나 싶어 안 그러요. 우리 밭에서 내가 주순 목숨 들인디. 허, 길게 살다 보니 별 회개한 소리를 다 듣겄네. 시나라 까먹는 귀신이 울고 가겠어. 지들의 매비가 멀쩡히 있는디 뭔 걱정이란가. 그리고 임자, 자네가 주순 거 맞는디? 자네 거는 아닌께 오지랖 넓게 굴지 말고 애들 부모 올 때까지 눈이나 붙이소. 나는 더 더워지기 전에 가서 걸음내야 겠네. 그럼 그러시구려. 이따가 보세. 그러고 선이한테 전화해서 내일이나 내가 들른다더라 하소. 또 뭔 말씀을 하실라꼬요. 아, 돈이 필요하다며. 죽는 소리 하니 주긴 하는디 지엠이 살살 볶아서 돈 뜯어가는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언제까지 할라는지 물어나 보고 줄라네. 볶긴 누가 볶아요? 하려는데 영감은 벌써 밖으로 나가는 참이다. 문이 딸깍 닫혔다. 아직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문을 왜 닫소? 적도댁이 소리치며 따라 나가 보니 영감은 어느새 복도 가운데 계단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사라지는 영감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놓고 되돌아서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다. 미연이었다. 미연이가 백지처럼 흰 얼굴을 있는 그대로 찡그리며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가위에 눌리면서도 몸부림도 못 치고 있는 모양이다. 적도댁이 미연에게 달려들어 끌어안고는 괜찮다. 이젠 괜찮아. 하며 어깨를 가만가만 흔들어 준다.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